과학자들이 우주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일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124광년 떨어진 한 행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대기에는 오직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 지구보다 1만 배나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이 신호의 신뢰도는 99.7%에 달하죠. 과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이 놀라운 발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자자리 방향으로 124광년 떨어진 곳에는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가운 붉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 하나가 바로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 장소죠.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마다 별빛 일부가 행성 대기를 통과합니다. 그 빛 속에는 대기 성분에 대한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웹 망원경은 이 빛을 무지개 색깔로 분해해서 분석하는데 각 화학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독특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마치 바코드를 읽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방법을 통과 분광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수십 개 외계 행성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검증된 기술입니다. 웹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주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죠. 금으로 코팅된 거울은 적외선을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고 분자들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파장대를 관측합니다. 놀라운 점은 100만 분의 1 수준까지 극미량 농도의 화학물질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수영장에서 잉크 한 방울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정밀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허블 망원경으로도 이 두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런데 웹 망원경의 정밀한 관측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다시 확인해봐도 디메틸설파이드라는 물질의 강력한 신호가 나타났거든요. 이 물질은 지구에서는 오직 바다의 미세 조류만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디메틸설파이드의 검출 신호는 4.2에서 5.21 마이크론 파장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 흡수 밴드가 실험실에서 측정한 디메틸설파이드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농도입니다. 100만 분의 15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지구 대기에는 이 물질이 10억 분의 1 미만으로만 존재합니다. 즉 그 행성에서는 지구보다 1만 5천 배나 높은 농도로 이 물질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두 번의 독립적인 관측을 실시했는데 웹 망원경에 서로 다른 두 장비 모두 동일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0.3%에 불과하죠. 통계학적으로 3시그마 확실성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과학적 발견의 최고 기준인 5시그마에는 못 미치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구에서 디메틸설파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미세한 생물들이 성장하면서 디메틸설포놀 프로피오네이트라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죽거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이 화합물이 디메틸설파이드로 변환되거든요. 바닷가에서 맡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비린내가 바로 이 물질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톤의 디메틸설파이드가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은 대기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햇빛과 산소, 그리고 수산화 라디칼 등에 의해 며칠 안에 분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플랑크톤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즉, 대기에서 이 물질이 발견된다는 건 무언가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생명체 없이 디메틸설파이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메탄과 황화수소를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극미량은 만들어지지만 관찰된 농도를 설명하기에는 수천 배 부족하죠. 화산 활동이나 지질학적 과정을도 고려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비생물학적 경로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실제 관측치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번 발견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디메틸설파이드가 다른 바이오 시그니처 가스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메탄은 화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산소는 물 분자의 광분해로도 생성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디메틸설파이드와 그 화학적 사촌인 디메틸설파이드는 다릅니다. 이들의 화학적 특성상 알려진 지질학적 과정으로는 고농도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웹 망원경의 관측이 있기 전에 발표된 이론 연구에서는 정확히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했었습니다.
수소 대기를 가진 바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디메틸 설파이드가 지구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축적될 거라고 계산했었거든요. 수소 대기는 파괴 경로를 늦춰주고 미생물들은 따뜻한 바다에서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들의 배출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론적 예측과 실제 관측 결과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 과학자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 독특한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구보다 2.6배 큰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을 불과 33일 만에 한 바퀴 도는데 별로부터의 거리는 겨우 2000km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가까운 거리죠. 하지만 적색 외성이 우리 태양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의 대기 구성입니다.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약 1%의 메탄과 1%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구 대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수소 대기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행성 표면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동시에 디메틸 설파이드 같은 분자들의 분해를 늦춰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지구에서 디메틸 설파이드의 주요 파괴 경로는 산소와의 반응과 수산화 라디칼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수소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수산화 라디칼도 지구보다 훨씬 적게 생성됩니다. 게다가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자외선을 적게 방출하기 때문에 광분해도 덜 일어나죠. 이런 조건들이 합쳐져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지구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긴 수명만으로는 관측된 고농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양의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높은 밀도의 미생물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경로를 통해 디메틸 설파이드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생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온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약 2배씩 빨라지거든요. 만약 그 행성의 바다가 지구보다 따뜻하다면 미생물들의 신진대사도 훨씬 활발할 것이고 디메틸 설파이드 생산량도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수소 대기는 특별한 대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박테리아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생물학적 설명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이 행성이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로 덮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수소 대기의 강력한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800도를 넘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온도에서는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 바다를 형성할 수 있어요. 마그마 바다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암모니아의 부재입니다. 수소가 풍부한 대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암모니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측 결과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표면이 녹은 암석이라면 질소가 마그마에 용해되어 대기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모니아 형성의 원료인 질소가 부족해져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마그마 바다 모델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메탄 설명이 어렵다는 점이죠. 메탄은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불안정해서 탄소와 수소로 분해됩니다. 대기의 1%나 되는 메탄이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하거나 마그마 바다보다 낮은 온도가 필요한데 둘 다 마그마 바다 가설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화산 활동으로 디메틸 설파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황화수소와 메탄을 고온에서 반응시키면 미량의 디메틸 설파이드가 생성되긴 합니다. 하지만 관측된 농도를 만들어내려면 지구 전체 화산 활동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강한 화산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해성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발견된다는 사실도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2022년에 유럽 우주기구의 로제타 탐사선이 해성에서 이 물질을 감지했거든요. 이는 생명체 없이도 우주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해성의 농도는 극히 낮고 관측된 수준을 설명하려면 매일 수천 톤의 해성 물질이 충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적색 외성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적색 외성들은 강력한 플레어를 자주 일으키는데 이때 방출되는 X선과 자외선은 대기 중에 복잡한 분자들을 파괴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에 걸쳐 이런 플레어들이 행성 대기를 벗겨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행성이 24억 년 동안 대기를 유지해왔다는 건 강력한 자기장이 있거나 대기가 손실을 견딜 만큼 두껍거나 아니면 이 별이 다른 적색 외성보다 조용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행성의 타원 궤도도 생명체에게는 도전입니다. 20률이 0.09라는 건
별과의 거리가 궤도상에서 12%나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받는 별빛이 43%까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죠. 33일마다 이런 극단적 변화가 반복된다면 생명체들은 매달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경험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극한 환경 박테리아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거든요. 조석 고정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마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다른 쪽은 영원히 어둠에 있을 거예요. 낮 쪽은 매우 뜨겁고 밤 쪽은 얼어붙어 있겠죠. 하지만 두꺼운 수소 대기가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대기 순환으로 인해 표면의 더 넓은 부분이 거주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행성이 정말 바다 세계인지 아니면 작은 해왕성인지도 논쟁거리입니다. 밀도가 지구와 해왕성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내부 구조 모델에 따르면 암석 핵 위에 고압 얼음층이 있고 그 위에 액체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위쪽은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수소 헬륨 대기가 덮고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런 구조라면 명확한 고체 표면은 없을 것이고 대기에서 얼음층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묻힌 바다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생명이 에너지와 화학물질이 집중되는 얕은 웅덩이나 열수구 근처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천 킬로미터 깊이에 묻힌 바다에서는 에너지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수소 대기 자체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들을 100% 수소 환경에 노출시킨 실험실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평소에 수소와 접촉할 일이 없는 박테리아와 효모들도 수소 환경에서 잘 자랐거든요. 더 빨리 자라지는 않았지만 죽지도 않고 적응했다는 거죠. 일부 지구 박테리아는 실제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메탄 생성균이라는 박테리아들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메탄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이런 과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아마도 그 행성의 생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소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수소와 황화합물을 결합해서 디메틸 설파이드를 직접 생산하는 새로운 대사 경로가 진화했을 수도 있거든요. 온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바다의 표면 온도가 지구 평균인 4도 대신 30도라면 신진대사 속도는 8배 정도 빨라질 거예요. 이는 세포당 디메틸 설파이드 생산량이 8배 늘어난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 큰 세포 밀도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생산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양소 공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구에서는 대륙의 풍화작용으로 인해 미네랄이 강을 통해 바다로 공급되는데 바다만 있는 행성에서는 어떻게 영양소가 공급될까요? 아마도 해저 화산 활동이나 지각과 바다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양소가 직접 물에 용해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강한 조성력이 혼합을 일으켜서 깊은 곳에 영양소를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진화적 압력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플랑크톤은 염분 균형 조절을 위해 화합물을 만들고 디메틸 설파이드는 그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그 행성의 생물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디메틸 설파이드를 직접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박테리아들도 쿼럼 센시라는 과정으로 화학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충분한 수의 박테리아가 모이면 화학 신호가 임계 농도에 도달해서 집단적 반응을 촉발시키죠. 그런데 모든 증거가 생명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바로 암모니아의 부재예요. 수소와 질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번개나 별빛의 에너지로 암모니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혀 감지되지 않았거든요. 생물학적 설명으로는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형성되는 속도만큼 빠르게 소비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 바다 모델에서는 질소가 용융 암석에 용해되어 대기에서 제거된다고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행성이 해왕성형인지 지구형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크기와 밀도로 보면 해왕성과 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 해왕성과 비슷한 구조라면 명확한 표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수소 대기가 점점 밀도가 높아지다가 결국 액체처럼 행동하고 그 아래에는 얼음 맨틀이 있을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얼음 맨틀과 수소 대기 사이에 액체 물질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깊이에서는 압력과 온도 조건이 액체 물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어요. 이 묻힌 바다에서 미생물들이 디메틸 설파이드를 생산하고 가스가 대기로 거품을 내며 올라와서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고도에 도달하는 거죠.
비판론자들은 묻힌 바다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영양소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생명이 번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시안 세계라는 개념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소와 바다를 합친 이 용어는 수소 대기와 액체 물 표면을 동시에 가진 행성을 의미해요. 2021년 케임브리지 연구진이 제안한 이 개념에 따르면 적절한 조건에서는 수소 대기의 온실 효과가 액체 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상층 대기의 구름 형성이에요. 충분한 구름이 별빛을 반사하면 강력한 온실 효과에도 불구하고 표면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이시안 표면의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100배에서 1000배에 달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지만 지구 심해에서도 그런 압력에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거든요. 온도는 더 까다로운 제약 조건인데 압력이 높으면 물에 끓는 점도 올라갑니다. 100기압에서는 311도, 200기압에서는 365도까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의 임계점인 374도, 221기압을 넘으면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없어져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이시안 모델에서는 적절한 조건 하에 표면 온도가 10도에서 70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범위는 생명과 충분히 호환되는 수준이죠. 수소 대기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온실 효과로 동결을 방지하고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생물들이 수소를 대사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합성에 필요한 자외선도 차단하죠. 그곳의 생명체들은 어둡고 붉은 빛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색외성 자체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태양과 달리 적색외성은 주로 붉은색과 적외선을 방출해요. 지구의 일부 생물들, 예를 들어 자색 박테리아나 일부 남조류는 이미 붉은 빛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성의 생명체들도 비슷하게 적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색외성의 플레어는 여전히 큰 위협입니다. 강력한 X선과 자외선 폭발이 대기 분자들을 이온화시키고 분해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특정 적색 외성은 24억 년으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젊은 별들보다는 훨씬 조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든 적색 외성들은 회전이 느려지고 자기장이 약해져서 플레어 활동도 줄어들거든요. 조석 고정된 행성에서의 생활도 상상해 볼 만합니다. 낮 쪽은 끊임없는 별빛 아래에서 항상 더워지고 밤 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얼어붙어 있을 거예요. 두 극단 사이의 황혼지대만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기순환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흐르는 강력한 바람이 열을 전달해서 온도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바다 자체도 순환하겠죠. 따뜻한 물은 낮 쪽에서 밤 쪽으로 흘러가고 차가운 물은 깊은 해류를 통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런 순환은 영양소를 분배하고 온도를 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 쪽의 지속적인 조명은 광화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는 밤마다 광화학 반응이 재설정되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휴식이 없거든요. 타원 궤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3일마다 받는 별빛이 43%씩 변한다면 생명체들은 매달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경험해야 해요. 하지만 미생물들은 빠른 세대 교체로 인해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궤도 주기 동안 수백 세대가 지나가니까 실시간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온도 변화는 화학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궤도상에서 온도가 20도 변한다면 반응 속도는 4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디메틸 설파이드의 파괴와 생산이 모두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 농도가 궤도에 따라 진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측을 비교하면 이런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이 모든 증거들이 정말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걸까요? 현재 신뢰도 99.7%는 3시그마 수준으로 흥미롭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황금 기준은 5시그마인데 이는 오류 확률이 0.0006%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히그스 보존이나 중력파 발견도 이 수준에서 발표되었거든요. 5시그마에 도달하려면 다시 3번의 추가 관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은 33일마다 궤도를 돌기 때문에 기회는 자주 오지만 웹 망원경 시간을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요. 수천 명의 천문학자들이 관측 시간을 두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만약 승인된다면 12개월 안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1년 안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산 시그마 수준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데이터가 생명체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를 더 잘 설명하는 상황에 도달했거든요. 그런 일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1996년 화성 운석의 박테리아 화석 발표나 2020년 금성의 포스핀 발견 같은 사례들이 과도한 성급함의 위험을 보여주거든요. 둘 다 나중에 다른 설명이 제시되면서 불확실해졌어요. 외계 생명체 발견을 주장하려면 절대적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관측에서는 디메틸설파이드와 디메틸설파이드를 구분해야 합니다. 더 긴 파장에서 관측하면 둘의 차이점이 드러날 거예요. 또한 메틸클로라이드 같은 다른 생물학적 특징 후보들도 찾아야 하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 증거들이 일관되게 생물학적 생산을 가리켜야 확실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